1일 오후 한 인력거 행렬이 시가현 오스시의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맨 앞 인력거에는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 두 번째에는 그리스 왕자 게오르기오스, 그리고 세 번째 인력거에는 29세의 한 일본 황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리스가와 노미야 다케이토 친왕. 그런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불과 몇 초 후 이 평화로운 거리가 피로 물들고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위기를 막아낸 영웅이 바로 세 번째 인력거에 탄 이 아름다운 청년 황족이 되리라는 것을. 과연 이 일은 어떻게 벌어진 것일까요? 1862년 2월 11일 교토의 아리스가 와노미야 저택에서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타카히토 친왕, 어머니는 시녀 모리 노리코.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사와노미야라는 유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이미 27살이나 많은 이복형이 있었습니다. 타로히토 친왕, 훗날 메이지 유신의 영웅이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막부 말기의 혼란 속에서 조랑양이의 기운이 드높았습니다. 황족들도 가난했습니다. 작은 사와노미야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었습니다. 승려가 되는 것, 장남이 가문을 이을 것이니 차남은 절로 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묘오인이라는 절, 황족과 귀족의 자제들이 대대로 주지를 맡아온 유서 깊은 사찰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묘오인의 주지가 될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6세의 사와노미야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몬제키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황족이 승려가 되는 오래된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와노미야의 묘오인 입사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황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메이지 천황은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아리스가 와노미야 가문을 동경으로 옮기라. 1871년 9세의 사와노미야는 가족과 함께 동경으로 이주했습니다. 전통의 교토를 떠나 새로운 수도 동경으로 천년 고도의 조용한 저택에서 벗어나 격변하는 근대 일본의 심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874년 봄 12세의 소년에게 인생을 바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메이지 천황의 직접 명령이었습니다. 해군에 들어가라. 해군 병학교 입학, 황족이 군인이 되는 것, 그것도 해군이라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메이지 일본의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무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황족과 공가 출신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서양의 왕족들이 군대를 이끄는 것처럼 일본 황족도 그래야 한다. 어린 사와노미야는 군복을 입었습니다. 빳빳한 해군 제복. 이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절로 갈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이지 일본 최초의 황족 해군 군인이 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병학교에서의 나날들은 혹독했습니다. 황족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1878년 여름,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형 타로히토 친왕이 메이지 천황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폐하, 신에게는 후사가 없습니다. 아우 사와노미야를 양자로 삼아 아리스가 와노미야 가문을 잇게 해주소서. 당시 타로히토 친왕은 43세였습니다. 2번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명문 아리스가 와노미야 가문이 끊어질 판이었습니다. 메이지 천황은 즉시 허락했습니다. 5월 18일 치커가 내려졌습니다. 1878년 8월 26일 16세의 사와노미야는 메이지 천황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왕 선화를 받으며 새로운 이름을 하사받았습니다. 타케이토, 위험 있을 위, 어질인, 위험 있고 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날부터 그는 아리스가 와노미야 타케이토 친왕이 되었습니다. 형 타루히토 친왕의 뒤를 이을 아리스가 와노미야 가문의 후계자. 하지만 그 무게를 짊어지기에는 그의 몸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해군 병학교를 퇴교한 타케히토 친왕에게 곧바로 다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영국으로 가라. 영국 유학. 당시 영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지탱하는 힘. 일본이 진정한 해군 강국이 되려면 영국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1879년 7월 17세의 타케히토 친왕은 일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영국 해군의 장갑함 아이언 듀크호에 승선했습니다. 책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직접 배우는 것. 이것이 영국식 교육이었습니다. 1880년 2월 8일 승함 실습 중이던 타케히토 친왕에게 일본 정부로부터 임관 명령이 도착했습니다. 해군 소위보,
18세의 나이에 정식 해군 장교가 된 것입니다. 한번 귀국했던 타케히토 친왕은 1880년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진급한 후 1881년 초 다시 일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유학이었습니다. 먼저 빅토리아 여왕을 아련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여왕이 일본의 젊은 황족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니치 해군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년간의 교육. 타케히토 친왕은 우수한 성적으로 영국 해군 소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외국인 황족이 영국 해군 장교 자격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때 마침 영국을 방문 중이던 형 타루히토 친왕과 합류하여 유럽 각지를 순방했습니다. 미국을 경유하여 1883년 6월 29일 타케히토 친왕은 귀국했습니다. 21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대위로 임관했습니다. 12년간의 영국 유학을 마친 그는 이제 일본 해군에서 유일한 황족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황족이면서 동시에 군인이라는 이중적 신분, 순수한 군인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천황의 대리인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해군 군사부, 참모본부, 해군부 등에 소속되어 천황의 명대로 전국을 시찰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1885년부터 이듬해까지 9개월간 장갑함에 승함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의전과 시찰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은 없었습니다. 몸이 약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자주 휴직하여 요양해야 했습니다. 1889년 2월 11일 대일본 제국 헌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이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춘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타케히토 친왕 부부는 구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2월 16일 출발, 미국을 거쳐 유럽 각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 야스코도 동행했던 것입니다. 가가 가나자와 번주 마에다, 요시야스의 딸이었던 그녀는 타케히토 친왕의 아내였습니다. 황족비가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형 타루히토 친왕이 메이지 천황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국내성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야스코비의 여행 비용은 전액 친정인 마에다 후작가에서 부담했습니다. 메이지 천황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홍콩, 상하이를 거쳐 1890년 4월 5일 고베항에 도착, 교토에 체제 중이던 천황과 황후를 아련한 후 4월 10일 귀경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타케히토 친왕은 귀족원 황족의원에 취임했습니다. 1891년 초 타케히토 친왕은 해군 대자로 진급하여 순양함 다카오의 함장이 되었습니다. 29세, 젊은 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외교사의 길이 남을 대사건의 주역이 될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91년 4월 27일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훗날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22세의 젊은 황태자였습니다. 시베리아 철도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빈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준비했습니다. 접대 책임자로 누가 적임자일까? 메이지 천황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타케히토 친왕을 접대위원장으로 임명하라. 외국 유학 경험이 있고 국제 감각을 갖춘 유일한 황족, 게다가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니콜라이 황태자 22세, 타케히토 친왕 29세. 타케히토 친왕은 순양함 다카오 함장이라는 군직을 유지한 채 접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나가사키, 가고시마를 거쳐 5월 9일 고베에 상륙, 5월 10일에는 교토 어소, 니조성 등을 관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절도 아닌데 고잔 오쿠리비까지 거행했습니다. 요코하마, 도쿄에서도 환영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적 대행사였습니다. 5월 11일 정오가 지난 시각, 교토에서 비와후로 당일 관광을 떠났던 일행이 시가 현청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니콜라이 황태자, 함께 방일한 그리스 왕자 게오르기오스, 그리고 타케히토 친왕이 인력거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스시 교초도우리 시모우 가라사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비를 담당하던 시가현, 경찰부 순사 스다, 산조가 갑자기 사부르를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력거에 탄 니콜라이를 향해 뒤에서 내리쳤습니다. 오른쪽 측두부에 9cm 가까운 상처,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니콜라이는 인력거에서 뛰어내려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스다는 다시 쫓아가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오스 왕자가 대나무 지팡이로 스다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니콜라이의 인력거꾼 무코하타 지사부로가 스다의 두 발을 끌어당겨 쓰러뜨렸습니다. 게오르기오스 왕자의 인력거꾼 키타가이치 이치타로가 떨어진 사부르로 스다의 목을 베었습니다. 세 번째 인력거에 타고 있던 타케히토 친왕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차오마들에게 가로막혀 니콜라이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스다가 제압된 후였습니다. 타케히토 친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유학과 군사 시찰 경험을 통해
국제관계에 정통했던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외교 문제다. 타케이토 친왕은 수행원에게 명령했습니다. 경위를 급히 정리하라. 즉시 도쿄의 폐하께 전보로 상주하라. 그리고 러시아 측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 천황의 교토 긴급 행차를 요청했습니다. 메이지 천황은 보고를 받자마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즉시 교토로 간다. 타케이토에게 명하라. 내가 도착할 때까지 니콜라이의 신변을 경호하라. 그날 밤 21시 수상 마스카타 마사요시를 불러 치거를 전달했습니다. 짐이 경애하는 러시아 황태자 전하께서 유람하시는데 도중 오스에서 재난을 만나셨다는 경보를 접한 것은 짐이 통속해 맞지 않는 바이다. 급히 폭행자를 처벌하고 설린의 호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짐의 뜻을 체하라. 다음 날 새벽 메이지 천황은 신바시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5월 12일 밤 22시 5분 교토 도착. 그날 밤 바로 니콜라이를 문병할 예정이었으나 니콜라이 측 시위의 요청으로 다음 날로 연기되었습니다. 5월 13일 오전 메이지 천황은 니콜라이가 머물고 있던 도키와 호텔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천황이 직접 한 외국인을 문병하러 간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니콜라이는 타케이토 친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제가 일본인에 대한 감정과 그들의 친절에 대한 감사가 바뀔 거라고 일본인들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대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케이토 친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형 타루히토 친왕도 참모총장으로서 천황을 따라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타루히토, 타케이토, 요시히사 세 황족 친왕이 니콜라이를 고베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러시아 본국의 지시로 도쿄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5월 19일 신구사키에서 함대를 이끌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습니다. 출항 전날 타케이토 친왕은 메이지 천황과 함께 러시아 군함을 방문했습니다. 중신들이 반대했습니다. 납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메이지 천황이 꾸짖었습니다. 러시아는 선진 문명국이다. 그런 러시아가 어째서 너희가 걱정하는 것 같은 만행을 해야 하는가? 타케이토 친왕도 함께 군함에 올랐습니다. 요양 중인 니콜라이를 다시 문병했습니다. 일본의 성의가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간신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 전쟁이 일어났다면 13년 뒤의 러일 전쟁보다 훨씬 일찍 일본과 러시아가 충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일본은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타케이토 친왕의 신속한 판단과 메이지 천황의 과감한 결단, 그리고 니콜라이 황태자의 관대함,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위기를 넘겼습니다. 1895년 1월 15일 형 타루히토 친왕이 훈거했습니다. 59세였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영웅이자 일본 육군의 거성이 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타케이토 친왕은 아리스가 와노미야 가문의 제10대 당주가 되었습니다. 형과 마찬가지로 메이지 천황의 신임이 두터웠던 타케이토 친왕, 1899년부터 1903년까지 황태자 요시히토 친왕, 훗날의 다이쇼 천황의 교육계인 동궁보도에 임명되었습니다. 일본 황실의 미래를 책임질 황태자, 그의 교육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메이지 천황은 타케이토 친왕을 선택했습니다. 국제 감각이 있고 교양이 있으며 인품이 훌륭한 황족, 타케이토 친왕은 이 임무를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황태자가 여행을 가면 반드시 동행했습니다. 메이지 천황이 하기 어려운 일상적인 지도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황태자는 타케이토 친왕을 따르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타케이토 친왕은 해군에서 적극적인 군무에는 거의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현역으로는 남아있었지만 실제로는 황태자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1903년경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메이지 천황으로부터 보도직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타케이토 친왕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비야스코와의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887년 장녀 시게코 여왕, 1889년 자녀 미에코 여왕, 그리고 1887년 아들 사네이토 왕이 태어났습니다. 사네이토 왕, 타케이토 친왕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리스가 와노미야 가문의 미래를 짊어질 소년, 타케이토 친왕은 이 아들을 해군병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자신처럼 해군 군인으로 키우려는 것이었습니다. 1908년 4월 5일 사네이토 왕은 에타지마에서 출발했습니다. 타케이토 친왕, 사네이토 왕, 미에코 여왕 세 사람은 4월 6일 밤 귀저했습니다. 모두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4월 7일 오후 4시 10분 사네이토 왕이 갑자기 훈거했습니다. 20세, 해군병학교 재학 중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타케이토 친왕은 넋을 잃었습니다. 유일한 아들, 가문의 후계자,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남계 후계자가 없는 아리스가 와노미야 가문, 황실 전범 제사 12조는 양자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스가 와노미야 가문의 단절이 확정되었습니다. 타케이토 친왕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후사를 잃은 무념함과 함께 아리스가 와노미야 선대의 계통을 생각하면 선례에 따라 황자손이 들어오시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답장했습니다. 귀경한 후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선처의 우고를 올리겠습니다. 같은 해 11월 8일 차녀 미에코 여왕이 도쿠가와 요시노부 공작의 장남 요시이사에게 하가했습니다. 딸은 시집 보냈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타케이토 친왕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는데 유일한 아들의 죽음은 특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네이토 왕의 훈거 후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1909년 9월 효고현 고베시 다루미구에 있던 아리스가 와노미야 마이코 별저에서 요양하기로 했습니다. 9월 18일 도쿄를 출발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바닷길로 고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 별장, 그러나 타케이토 친왕은 이곳에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병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1910년 황족 신유령 제정 때였습니다. 황족 회의가 2월 18일 의안을 메이지 천황에게 주상했습니다. 그런데 천황은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한 4명의 황족에게 듣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타케이토 친왕이었습니다. 타케이토 친왕만 복수의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오쿠다 요시토 등이 마이코 별조에 참상하여 설명했습니다. 황족의 반유에 관한 규정을 철람하게 되었습니다. 타케이토 친왕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문에 달했다는 것으로 납득했습니다. 3월 3일 원한대로 제가 공포되었습니다. 병상에서도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1912년 7월 30일 메이지 천황이 흥허했습니다. 일본을 근대화로 이끈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타케이토 친왕은 교토로 갈 수 있는 체조가 아니었습니다. 제2시계 히라야마 시게노부 별당을 파견했습니다. 메이지 천황의 명복을 빌기 위해 법화경 보문품을 견본해 수량품을 서사했습니다. 1913년 3월 3일 오전 1시 소량의 각혈과 심계 항진이 있었습니다. 시의 추루사키 헤이자부로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중독했습니다. 오카다 헤이타로 가령이나 히라야마 별당이 도쿄에서 후고했습니다. 도코데비나 야스코비도 잇따라 마이코 별조에 내착했습니다. 3월 8일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6월 10일 재차 발증했습니다. 증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천황으로부터 미우라 긴노스케가 파견되었습니다. 나칸시 카메타로도 교토에서 참조하여 치료에 임했습니다. 6월 22일 국내 대신 와타나베 치아키 백작이 파견되어 아리스가와 노미야 가문의 후계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타케이토 친왕은 사네이토 왕을 잃은 이래 이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훈거 수일 전까지 손녀 키쿠코의 웃는 얼굴을 사랑스러워했습니다. 7월 5일 오후 8시 20분 위독해졌습니다. 7월 6일 다이쇼 천황의 제3왕자 노부히토 친왕에게 다카마츠노미야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다카마츠노미야는 아리스가 와노미야의 구칭이었습니다. 같은 날 한 번 귀경했던 도코데비가 다시 마이코 별조를 방문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5시 10분 마이코 별조를 출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 야스코비와 도코데비와 함께 도쿄의 아리스가 와노미야 저택에 귀저했습니다. 다이쇼 천황은 히가시조노 모토히데 자작을 파견하여 문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20분 타케이토 친왕이 훈거했습니다. 51세였습니다. 만 51세 국장으로 한다는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날 원수의 칭호가 추중되었습니다. 원수 해군대장 대운이 공상급, 일본 해군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아리스가 와노미야 가문은 에도시대 초기부터 대정시대까지 존속했던 세습 친왕가였습니다. 타케이토 친왕은 그 마지막 당주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쇼 천왕은 타케이토 친왕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에는 저항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훈도를 받았던 타케이토 친왕, 그의 집을 단순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3황자에게 다카마츠노미야라는 칭호를 주어 아리스가 와노미야의 제사와 재산을 계승하게 한 것입니다. 노부히토 친왕과 훗날 혼인하는 도쿠가와 키쿠코는 타케이토 친왕의 외손녀였습니다. 자녀 미에코 여왕이 키쿠코 비의 어머니였습니다. 피는 이어진 것입니다. 타케이토 친왕의 사진을 보면 놀랍습니다. 궁중에서조차 드문 미남자였습니다.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공가 황족 중에는 얼굴이 둥글고 특징 없는 분들이 많았지만 타케이토 친왕은 달랐습니다. 중성적이면서도 기품 있는 얼굴, 갸름한 얼굴선, 뚜렷한 이목구비, 우아한 인상, 군복을 입은 모습은 서양의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영국 유학의 영향이었을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현대의 이케맨 기준으로 봐도 손색 없는 미남이었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더 놀랄 정도입니다. 지금도 일본 인터넷에서는 메이지 시대 혹 이케맨이라고 하면 타케히토 친왕의 사진이 단골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름다운 황족은 평생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황족 해군 군인, 해군 대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실전 경험은 없었습니다. 청일 전쟁 때는 해군 대저였지만 개전 때는 요코스카 해병단장, 그 후는 대본 영부로 육상 근무만 했습니다. 황해해전 종료 후인 1894년 12월 8일 그 직후 일어난 위에의 전투는 타케히토 친왕은 이미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친왕은 실전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러일 전쟁 개전 때도 해군 중장이었지만 일시적으로 대본 영부가 된 것 외에는 전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해전이 행해진 무렵에는 독일 제국 황태자 비렐름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유럽에 체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태자의 교육계라는 중요한 임무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자주 병으로 쉬어야 했습니다. 전쟁터는 그에게 너무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문제도 있었습니다. 유일한 아들 사네히토 왕이 요절한 후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만약 전지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리스가 와노미야 가문은 그대로 끊어질 판이었습니다. 결국 타케히토 친왕은 명목상의 군인이었습니다. 계급은 올라갔지만 실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콤플렉스였을까요? 아니면 그는 자신의 역할이 전쟁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대진 사건, 그것이 타케히토 친왕의 진짜 전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외교로 싸운 전쟁,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막아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접대위원장이었다면, 신속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메이지 천황의 긴급 행차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타케히토 친왕의 묘는 도쿄도 분교구 도시마오카 묘지에 있습니다. 형 타루히토 친왕의 동상은 미나토구의 아리스가 와노미야 기념공원에 있습니다. 타케히토 친왕 시대의 어용지 터입니다. 후쿠시마현 이나와 시로정에는 청경각이라는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타케히토 친왕이 지은 별장입니다.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지금도 소중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타케히토 친왕의 동상도 있습니다. 효고현 고베시 다루미구의 마이코 별저터에는 지금 시사이드 호텔 마이코 빌라 고베가 서 있습니다. 타케히토 친왕이 마지막 날들을 보낸 그곳,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도쿄도 쿠니타치시의 야보 텐만구에는 아리스가 와노미야 타케히토 친왕 전하 대림 기념 석비가 있습니다. 1908년 8월 1일 타케히토 친왕의 선도로 원숭회라고 불리는 일본 최초의 드라이브 투어가 개최되었습니다. 목적지가 바로 이 야보 텐만구였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했던 타케히토 친왕,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영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의 노력이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했습니다. 타케히토 친왕은 또한 도검을 좋아했습니다. 형 타루히토 친왕과 함께 도검 애호가로 유명했습니다. 도쿠가와가에 대항하기 위해 도쿠가와가를 멸한다고 전해지는 요도 무라마사를 소지하는 등 여러 도검을 수집했습니다. 특히 타케히토 친왕은 마이코 별저에 도검 단련장을 설립했습니다. 도공 사쿠라이 마사츠구를 초빙했습니다. 사쿠라이 마사츠구가 작도한 도검에는 아리스가 와노미야 가문의 국문이 새겨졌습니다. 메이지 천황에 복납되었습니다. 도검은 무사의 혼임으로 단도의 기술을 100대의 말까지 전해야 한다. 타케히토 친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타케히토 친왕은 자신도 단련을 행했습니다. 그 상대 단야를 사쿠라이 마사츠구가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타케히토 친왕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군인이었지만 전쟁터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건강했다면 훌륭한 함장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을까요? 미남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사람들은 그의 외모에 주목했지만 그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후계자를 두었지만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유일한 아들 사네히토 왕의 죽음, 이것이 타케히토 친왕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까요? 가문은 이어지지 못했지만 제사는 계승되었습니다. 다카마츠노미야가 아리스가 와노미야의 제사를 이었습니다. 형식적이나마 가문의 맥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타케히토 친왕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대진 사건의 해결, 다이쇼 천황의 교육, 일본 최초의 황족 해군 군인이라는 선례, 아니면 그의 삶 자체가 유산이었을까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한 인간의 이야기. 몸이 약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전에 나가지 못해도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타케이토 친왕은 1862년에 태어나 191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1년의 생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일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막부 말기의 혼란에서 시작해 근대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황족으로서, 군인으로서, 외교관으로서, 교육자로서 여러 역할을 해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1913년 7월 10일 오후 8시 20분 도쿄 아리스가 와노미야 저택에서 타케이토 친왕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51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까요? 어린 시절 교토의 저택, 동경으로의 이사, 해군병학교 입학, 영국 유학, 순항함 다카오 함장, 대진 사건, 형의 죽음, 다이쇼 천황의 교육, 아들의 죽음, 그리고 마이코 별조에서의 마지막 나날들. 내 인생은 어땠을까? 그는 그렇게 잠언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족스러웠을까요? 후회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타케이토 친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외모가 아름답다고 인생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 높은 신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 몸이 약해도 실전 경험이 없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타케이토 친왕은 군인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전쟁터에 나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섬겼습니다. 대진 사건의 순간 타케이토 친왕은 자신의 진짜 전장을 발견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판단력과 외교 감각으로 싸우는 전장,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수많은 실전보다 더 큰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타케이토 친왕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리스가 와노미야 타케이토 친왕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미남이어서 오히려 더 주목받았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성실함과 책임감에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